그 감세 조치, 일론 머스크라든가 일부 빅테크 세력을 굉장히 실망을 시켰고 이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. 그러니까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뭐랄까 적대감을 드러낸 상황이에요. 이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? 오늘 모신 분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이십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또 항상 그 이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.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정말 그 최고의 브로맨스를 보이고 있다 이야기했던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, 네. 이게 뭐 서로 엄청나게 디스를 하고 있던데요. 그렇죠. 이것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가,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다. 이걸로 네. 인해서 뭐 증시가 폭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. 어떻습니까? 그 트럼프는 미쳤다. 예. 뭐 탄핵을 해야 돼. 탄핵에 찬성한다. 이렇게까지 하는 머스크의 행동. 예.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물론 이제 이렇게 뭐 가십성이랄까, 그러니까는 선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워낙 좀 험한 말로 이 관종이다 보니까. 저 두 사람의 극도의 관종의 그 브로맨스가 얼마나 강했느냐, 뭐 파국이 예언되었다,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같은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배후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예.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? 일단 사건의 발단은 그 트럼프와 공화당의 그 감세안, 네. 대규모 감세안, 이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출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긴 한데요. 그렇죠. 네. 예. 근데 이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, 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그 지지 세력이 굉장히 잡다한데, 그냥 잡다한 게 아니라 아주 큰 주요한 세력이 세 개 정도를, 이렇게 세 개 정도의 어떤 그 분파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이 세 개 정도의 분파가 그냥 어떻게 대충 합의를 볼 수 있는 분파가 아니라 너무 이질적이고 달라가지고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라고 할까? 그 월스트리트하고 그 미국 내에 아주 보수적인 슈퍼리치들, 요 사람들이 한 종류가 있고 전통적인 그 보수적 세력이죠. 네. 두 번째 세력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른바 그 마가,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이른바 포퓰리즘 세력들이죠. 그러니까 기독교 극우파라든가 백인 인종주의자라든가 등등 하는 이 그룹이 있고, 세 번째 그룹이 뭐냐면 이제 피터 틸이라든가 바로 일론 머스크라든가 네. 부통령 제이디 벤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하고 있는 이 테크 브로라는 말을 요새 쓰고 있던데 이 빅테크 세력이에요. 네. 근데 이 세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서로 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셋을 다 유지를 해야 돼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혹시 삼체 문제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그게 그 유명한 중국 사람이 쓴 유명한 SF 소설인데 네. 저기 머나먼 우주에 이렇게 태양계가 하나 있는데 태양이 세 개래요. 네. 그래서 그 세 개가 서로 중력작용으로 막 복잡하게 도는데 이건 물리학 법칙으로 도저히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다. 그 원인을 주로 이제 트럼프 본인의 변덕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그 삼체 문제예요. 이 세 가지 세력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자기 이 권력을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. 그런데 이번에 그 감세 조치 이게 그 내부에서 이 일론 머스크라든가 일부 빅테크 세력을 굉장히 실망을 시켰고 이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단호한 결별이라든가 단절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, 사실은. 네. 그 상황에서 이 세 계파가 갈등하고 있는 데서 트럼프가 자기 입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균열이 나타난 것,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계파 간의 문제와 트럼프의 어떤 그 줄타기라고 할까? 이 갈등의 양상으로 보는 게 좀 더 근본적이겠죠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예. 어쨌건
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 대해서 어쨌든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은 그 감세안에 대한 그 머스크의 공격 네. 이것이 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응답인 것 같은데 네. 어떤 이거 보복성 조치 아니냐 예, 예.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당연하죠. 그러니까는 머스크가 그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양면 전술이 다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당연히 정부에서 그 맺고자 하는 계약 이걸 갖다가 철회할 것이다. 철회할 수 있다라고 암시를 하는데 이 액수가 이제 보도된 걸 보면은 물경 그 380억 달러 규모라고 하니까 이건 뭐 죽으라고 하는 얘기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조치도 있고 거기다 또 새로운 걸 꺼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 저 사람이 마약 중독자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흘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두 번째로는 인신공격도 해요.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결합된 단계로 나오니까 뭐 던질 수 있는 건 다 던져보자. 일단 막 지금 집어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보복성 조치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주의할 건 있습니다. 어느 쪽이라도 하더라도 아직 실제로 총을 쏜 건 아니에요. 실행 단계는 아닙니다.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. 그리고 인신공격도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아직 뭐 전면적인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는 네. 아직은 뭐 전면 총을 직접 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예. 자,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열전으로 처음에는 표현하다가 요즘은 이제 냉전 관계로 좀 소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도 예.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언론에서 마약 중독자라는 표현까지 썼어요. 트럼프 예. 대통령에게. 예, 예. 이거는 그냥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. 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예, 그래서 뭐 예. 백악관에서 마약을 썼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.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밑그림 시작점이라고 봐야 됩니까?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그 워딩이라든가 그 언사가 나온 맥락이라든가 그 뉘앙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물론 시작은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자기가 직접 본 이야기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아프다. 이거 참 뭐랄까 참 깝깝한 상황이다. 저놈 답답하다.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버섯에 뭐에 뭐 여러 가지를 아마 피우는 모양이죠. 머스크가 그걸 아마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퍼뜨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뭐 막 떠들었다기보다도 그 공화당에 있는 그 주변 인사들한테 전화로 해가지고 이 말을 흘린 거예요. 네. 저 사람이 저랬다.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막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는달까? 소문 퍼뜨리기. 소문 퍼뜨리기. 그러니까는 흠집 내기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가지고 이걸로 아직 막 공격적으로 공격을 한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게 워낙 흉측한 그 혐의니까 여기에서 그 영어로 이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러죠. 단계를 계속 높여가지고 더 강한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긴 해요. 그러니까 지금 그 밑바탕을 깔아놓은 정도지 아직 뭐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뭐 완전히 열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저는 맥락을 좀 어긴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일론 머스크도 만만치 않잖아요. 네. 또 그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, 예.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. 예. 근데 요거를 딱 또 띄운 것 같은데요. 예. 이거 뭐 정말 이거 끝까지 서로 가자는 얘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여기서 완전히 둘이 뭐 치고받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반대로 이것 자체가 이게 이미 그 소강 상태라든가 이게 상당히 냉전으로 오래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. 치고받는 게 아니라. 왜냐면은 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말씀하신 대로 악명 높은 성범죄자인데 그 악명 높은 네트워크에 저 트럼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머스크 본인도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이 처음에는 감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로 쌓아놓은 것 같이 됐는데 이게 뭐 약물을 했네 무슨 성범죄 전력이 있네 하는 얘기로 온 것 자체가 지금 개인 문제로 슬슬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후에 더 감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럴까?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그런데 일론 머스크 어쨌든 지금 뭐 세계 최고 강대국의 대통령과 권력자와 예. 또 세계
갖고의 부자가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긴 하던데 네. 일론 머스크는 뭐 민주당 의원들 혹은 또 새로운 어떤 정당을 만드는 거기에 이제 자금을 좀 대주면서 예. 뭔가 정계 개편의 어떤 가능성 이걸 자꾸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. 예. 그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는 것 같고. 그거는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요란하게 둘이 치고받고 하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폄훼하거나 축소시켜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. 심각한 갈등이 있긴 있는데 단 이게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두 사람의 어떤 가심 문제 같은 걸로 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느낌이다.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인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계파 간의 갈등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제가 그 하이테크 그러니까 이 빅테크 세력들이 왜 트럼프하고 붙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빅테크 세력이라는 쪽이 2024년 이전에는 공화당하고는 척진 관계였거든요. 그렇죠. 이게 클린턴 때부터 해가지고 IT라든가 하이테크는 항상 민주당하고 관계가 많았고 민주당 선거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돈줄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 트럼프랑 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때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그 AI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지금 산업기술 패러다임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.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술 산업 전환 패러다임은 그러니까는 지난 한 30년 정도 있었던 이른바 그 신자유주의적인 형태의 그런 국가 같은 걸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규제를 없앤다라든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가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한다든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그 지금 단계로부터의 어떤 기술 전환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둘이 뭐 마약을 했네 안 했나라고 하는 문제보다 좀 더 근본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감세 조치라고 하는 거를 이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특히 지금 그 전기 자동차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 머스크가 하고 있는 대부분 프로젝트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지금 감세 조치를 계속하겠다. 아까 말씀드린 다른 두 개 봐. 그러니까 전통적인 재계라든가 이 마가 세력, 포퓰리즘 세력이라든가 이쪽은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. 감세라고 하는 조치를. 그런데 국가 재정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잘못하면 전 세계 경제를 날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무책임한 감세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빅테크 세력, 아까 말씀드린 국가 자본주의 같은 걸 원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좌시할 성격의 일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단순히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 민주당 지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빅테크 세력의 경우에 보면은 이 트럼프라고 하는 세력이 과연 자기들이 그 기대했던 역할을 해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지지가 흔들린다면은 당연히 정치적인 노선을 바꿀 수가 있죠. 네. 제가 좀 찾아봤어요. 그래가지고 24년 선거 때 일론 머스크 본인이 개인이 기부했던 액수가 2억 8천만 달러더라고요. 이게 그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그 하원 상원도 다 장악가 됐잖아요.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다라고 머스크 스스로는 믿고 있다고 그래요. 요번에 이제 내년이죠. 26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돌아오잖아요. 여기 이제 그 두 가지 옵션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는 머스크가 제3당을 창당하겠다. 네. 이렇게 해서 공화당의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적도 있고 이래도 공화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상원 하원 선거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. 더 이제 끔찍한 일은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돈을 아예 민주당에 부어버리겠다. 이렇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저렇게 균형이 저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. 아, 그러니까 이게 일론 머스크 개인의 어떤 싸움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그 빅테크 세력의 방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.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 지금 빅테크랑 그 다른 세력이랑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이를테면 마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폐쇄적인 보호무역이라든가 이걸 자꾸 얘기하잖아요. 네. 중국하고 끊어버려라 이러는데 중국하고 끊어버리면 테슬라나 애플은 어떻게 살아요? 그렇죠.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. 이게 갈등이 있죠. 그 다음에
이 월스트리트라든가 이쪽하고는 어떤 갈등이 있냐면은 크립토 문제,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문제로 어떻게 규제할 거냐에 대해서 서로 어떤 그 주도권을 갖다가 선점하기 위한 갈등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배경으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는 일론 머스크 개인의 물론 입장도 있고 그것도 그 사람의 개인의 이익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다른 인물들, 일단 피터 틸이라든가, 네. 그다음에 부통령인 그 제이디 밴스가 이 빅테크 세력하고 이제 피터 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니까 네. 이 사람들이 어떤 행보와 입장을 보이는가도 같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. 아, 그렇군요. 예. 어쨌건 이러한 움직임 때문일까요?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그 전기차 보조금 축소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머스크가 불만을 가지고 하는 하나의 그 앙탈이다. 예, 이런 예. 식으로 자꾸 폄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.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다르시군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약을 했네, 성범죄를 했네 이렇게 개인 문제를 가려고 하는 거 있죠.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그 갈등을 갖다가 이렇게 더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위장한다 그럴까 카모플라지 한다 그럴까 이거를 덮기 위한 그러니까 고도의 현란한 수사 그런 언론 플레이 같은 거고 밑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빅테크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예. 지금 과정에 있고 예.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? 세력의 어떤 그 움직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일탈 행위로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이런 걸로 좀 보아야 되겠군요. 예, 말씀 맞는데 이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좀 멀어져 가는 과정이 계속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. 지금 보면은 진짜 왼수 사이 같은데 회복이 안 될 것 같고. 아유, 뭐 그분들이 뭐 이 장사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뭐 멀어졌다. 또 당장 내일 뭐 둘이 끌어 부둥켜 안고 나와서 뭐 그야말로 키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겠죠. 그러니까 그 빅테크 세력이 그 일정하게 자기들의 불만 어떤 그 폭력적인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감세 패키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어떤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하는 과정의 맥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. 게임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릅니다. 이게 봉합될 수도 있고 화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빅테크 세력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여러 가지 어떤 액션들, 행위들, 상황이 만들어지고 예.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유가 국가가 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예. 쪽으로 이게 돈이 싹 몰리기를 바랬는데 예. 오히려 이게 감세안을 통해서 이게 분산이 되고 예.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니까 뜻과는 달라졌다. 물론 이 세력도 그러니까 그 민주당까지 계속됐었던 그 오바마 때부터 계속됐었던 그 국가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건 강력하게 원해요. 너무 방만하고 재정 규모가 크고서 쓸데없는 대로 돈이 새고 있고 쓸데없는 대로 하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지막 그 미국의 재정 적자라고 하는 훨씬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아예 돌보지 않고 무책임한 감세 정책을 한다.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를 표하는 거죠. 네, 그렇군요. 근데 우리 그 보조금 얘기가 나오니까 예.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저 테슬라를 예. 통한 어떤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도 있습니다만 예. 가장 큰 게 스페이스X에서 나오는 정부 발주 사업 뭐 예. 보조금 이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이게 뭐 규모가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? 예, 좀 찾아봤어요. 찾아보니까 이게 우선 그 좀 난점이 있는 게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부 예산하고도 결합이 돼 있고 이러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무도 모른다거든요. 네. 이게 지금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는 틀림없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기사를 하나 찾았어요. 그랬더니 거기에 따르면요. 지난 20년간의 그 스페이스X라든가 테슬라가 그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최소한 380억 달러가 될 것이다. 최소한 20년간. 20년간. 그런데 그래서 스페이스X를 보자면은 이 지난 10년간이에요. 이거는 한 170억 달러 정도를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또 이제 재미난데 2014년 이후에 이제 크레딧 판매로 해서 114억 달러를 정부 돈으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크레딧 판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미국에서 그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 건데 연비라든가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
그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우량 기업한테는 크레딧을 줍니다. 네. 그다음에 거기 도달하지 못한 이를테면 GM이라든가 아직도 그 옛날식 자동차를 뭐 GM도 요즘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은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성적이 나쁜 회사들은 성적이 좋은 회사들이 딴 크레딧을 사야 돼요. 근데 테슬라는 이 점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면에서 크레딧을 많이 땄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판매하는 거에서 돈을 번 건데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그 좀 험한 말로 광판 거죠. 그렇죠. 아무런 공도 안 들이고 그냥 팔아서 돈을 번 건데 이게 한 탄소 배출권. 탄소 배출권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이 액수가 2014년 이후에 무려 114억 달러였다고 하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 그거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380억 달러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최근 5년간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.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론 이게 정부 지원을 받은 거는 테슬라든 뭐 이 오래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 변화의 속도라든가 양상이 점점 국가의 어떤 빅 프로젝트 같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랑 연결이 되니까 최근 5년간 점점 이게 정부에서 주는 게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2024년 한 해만 63억 달러를 아, 그래요. 했다. 그러니까 이런 추세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시점이 온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. 네. 아, 그렇게 따져보니까 진짜 테슬라라는 기업 혹은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네. 결국 미국 정부가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. 이를테면 이제 마츠카토 같은 그 유명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무슨 기업주도 자본주의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다. 국가의 지원이 없었으면은 실리콘밸리 자체가 그러니까 군부의 예산이라든가 국가의 R&D 예산이 없었으면은 테슬라고 뭐고 저 실리콘밸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. 그런 얘기를 하죠. 네. 아, 이런 거 보면은 그 뛰어난 기업을 이게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지원 이런 것들이 확실히 필요하긴 하겠네요. 미국도 이렇다 보면.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경제정책에서는 여러 담론이 있고 그런 담론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한 10년간 추세를 보면은 그 전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자본시장에 맡겨야 된다, 시장이 주도해야 된다, 혁신은 시장에서 나온다 이런 담론이 주도를 하다가 지난 한 5년간의 양태를 보게 되면은 점점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쪽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사실 그 오늘 나온 뉴스 네. 트럼프하고는 그렇지만 백악관에 스타링크를 설치하겠다, 허용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테슬라 주가가 좀 오르긴 했거든요.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 혹은 예.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파장 예, 예.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저는 그래서 이제 쭉 드리는 말씀이 그 두 사람이 뭐 티격태격 하는 것도 뭐 저 재미나고 뭐 볼거리는 풍부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저는 장기적인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좀 비유를 하나 좀 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두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무기가 무슨 마약을 했다 이런 거 하나 이쪽에서 잡았고 저쪽에서는 뭐 계약을 끊겠다도 있지만은 뭐 성매매 저거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쭉 말씀드린 게 키우려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쟁점들이에요. 네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이라든가 그 리포트들에서는 그 MED 시스템에다가 비유를 하는데 MED라고 하는 게 뭐냐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했고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소련의 그 핵 억지 전략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. 아주 기본적인 논리는 있습니다. 저쪽에서 10만큼 핵을 쏘면은 우리는 20, 30, 40으로 갚아주겠다라는 네.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, 그러니까 이러면은 순식간에 이게 그 작은 갈등이 시작돼도 순식간에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요게 냉전의 기본 구조예요. 근데 아주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이 MED라고 하는, 그래서 이제 약자를 MED라고 만든 것 같아요. 완전히 미쳐버린 시스템이다. 이게 역설적으로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죽으니까. 조심하는 상태가 이게 한 30년을 갔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서로를 이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뭐랄까 적대감을 드러낸 상황이에요. 이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? 저는 냉전 때랑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서로 무기를 쏘면 다 죽으니까 양쪽 다 피해를 그렇죠. 보니까 파국보다는 그 냉전 시대처럼 공존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.
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이제 밴스 부통령 아까 얘기한 사람, 이 사람이 이제 양쪽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부통령 밴스가 이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, 이게 갈등으로 가게 되면은 이 빅테크 세력이 서서히 머스크라든가 이쪽이 민주당 쪽으로 간다든가 제3당을 만들려 한다든가 돈 자금을 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그 파인 튜닝, 미세 조절을 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과 화해를 밀고 당겼다 하는 그런 양태로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, 근데 중요한 분수령은 하나 있습니다. 이제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인데. 네, 그렇죠.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이 두 세력이 뭐 화해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저거 하느냐, 이 중간 선거를 잘 볼 필요가 있겠죠. 네. 하여튼 정말 그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냉정하다, 무정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 예. 이렇게 불과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같은 예. 네, 그런 그 관계를 자랑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파국이 될 줄은 그 예상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될 줄은 다들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여기서 지금 뭐 그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는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,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좀 착목할 점이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 헌정사 정말 250년이 넘는 헌정사 기간 동안에 몇 번 없었던 권력 공백기예요. 네. 우리가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에만 볼 게 아니고, 그러니까 클린턴 때 이후로 지난 한 20년, 30년 동안 끌어왔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국가가 사실은 완전히 붕괴한 상태예요. 권력 공백기 상태가 됐고, 여기에 트럼프가 무혈 입성을 했고, 근데 트럼프 뒤에는 아웅다웅하는 세 개의 그 분파들, 3개 이상의 분파들이 있으니까 이 권력 공백기를 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혼란이다. 이런 구조적인 거 하나 둘 필요가 있고, 이 게임에서 또 그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, 이 어느 쪽이든 중국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 중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미묘한 게, 트럼프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애플이라든가 이 빅테크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전쟁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,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이 권력 공백기 안에서의 게임을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이다. 이런 점도 같이 신경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 경제, 그다음에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이 관계, 요것을 말씀하신 이러한 그 어떤 흐름, 네, 요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한번 감안해 볼 수 있겠네요. 네. 네.